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독일 저작거리에서 노래하는 시인들 시작합니다. 독일은 훌륭한 음악적 전통의 나라죠. 뛰어난 작곡가들과 지휘자들과 연주자들과 성악가들이 있습니다. 노래의 경우 슈베르트가 작곡한 품이 있는 가곡들이 있고요. 독일 사람들이 좋아하는 대중가요들도 당연히 있죠. 가곡은 보통 리히트라고 하는데 리히트는 넓은 의미에서 노래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사람들이 일상적으로 듣는 대중음악은 보통 슐라게라고 합니다. 싱어송라이터에 해당하는 독일어로는 리더마흐가 있습니다. 물론 독일에도 훌륭한 싱어송라이터들이 많겠지만 내 견문이 부족한 탓으로 내가 아는 사람은 지극히 제한되어 있습니다. 특히 60년대 이전 독일의 싱어송라이터에 대해서는 내가 아는 바가 전혀 없어요. 독일의 극작가이자 연출가 베르톨트 브레이트가 좋은 가사를 쓰고요. 그의 동료 쿠르트 바일이 좋은 곡을 붙였지만 노래는 그들이 부르지 않았죠. 20세기 들어오면서 독일에도 노래할 수 있는 소극장 무대들이 많이 생기는데 프랑스의 영향을 받은 카바레의 전통입니다. 그런데 독일에서 카바레는 음악적이라기보다는 연극적 성격을 강하게 띱니다. 특히 제1차 세계대전의 여파가 독일 문화에 음울하고 비관적인 표현주의적 색채를 강하게 주입하고요. 여기에 프랑스에서 유래한 성적 표현의 관대함이 더욱 과격해지면서 독일 카바레는 전반적으로 퇴폐적인 분위기를 연출하죠. 독일이 제1차 세계대전에서 패배하고요. 나치가 권력을 잡기 전, 그러니까 1919년부터 1933년까지의 독일은 비공식적이지만 바이마르 공화국이라 불립니다. 바이마르 공화국 시대에 카바레 음악을 책임졌던 인물은 1898년에 태어난 러시아계 유태인 미샤 스폴리안스키입니다. 1931년 그가 곡을 쓰고 그의 음악적 동료였던 시인 마르셀루스 쉬퍼가 작사한 노래 모든 게 다 사기야 알레 슈빈델은 퇴폐적인 카바레 노래들 사이에서 작심한 듯 이 어지러웠던 시대를 담아냅니다. 물론 노래는 그들이 부르지 않았죠. 이 노래의 가사는 대충 다음과 같습니다. 정치인들이란 게 마술사 같아. 왜 마술사들은 무언가가 눈에 보이지 않게 사라지게 할 수 있잖아? 그들이 받아 처먹은 엄청난 뇌물들과 그들이 벌리는 온갖 뒷거래들에 관한 소식들은 결코 시민들의 귀에까지 이르지 않으니까 말이야. 좌익은 좌익대로 배신 때리고 우익은 우익대로 뻘짓을 하니 나라는 나라대로 박살나는 거지 뭐. 그런데 도대체 피해는 누구한테 가는 거지? 눈먼 세금은 거쳐서 제멋대로 쓰이고 누군가의 순이익은 계속 고속행진 중이라는데 관련되는 이들은 모두 얼마간 다 사기꾼들이야. 그러니 당신들의 주머니를 털어가는 날강도들에게 한 표를. 예. 독일이 제2차 세계대전으로 향해 가면서 나치의 문화정책이 저작거리에 노래하는 시인들을 설령 있다 하더라도 자유롭게 놔둘 리가 없겠죠. 이러저러 독일의 저작거리에서 노래하는 시인들의 모습은 60년대로 들어와서야 제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합니다. 아이러니하게도 1960년대 이후 등장하게 되는 누구라도 첫손에 꼽게 될 독일의 저작거리에서 노래하는 시인은 저작거리의 문화가 전적으로 정부의 통제하에 들어가 있던 분단 독일의 동쪽 출신입니다. 예, 그의 이름은 볼프 비어만입니다. 볼프 비어만은 1936년 독일 함부르크의 유대인 노동자 가정에서 태어납니다. 제2차 세계대전이 발발하자 나치를 상대로 저항운동을 한 그의 아버지는 결국 붙잡혀 아우슈비츠에서 삶을 마감합니다. 전쟁이 끝나고 분단 독일의 상황에서 볼프 비어만은 17살의 나이에 자신의 정치적 이념에 따라 동독으로 넘어가죠. 아버지와 정치적 입장을 함께한 어머니의 격려도 배경에서 작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동독의 현실은 그의 생각과는 달랐겠죠. 동독의 반인권적 체제에 대한 그의 비판은 시와 노래로 표현되기 시작합니다. 1957년 동독에서 볼 비어만은 1949년 브레이트가 세운 극단 베를리너 앙상블과 인연이 닿게 돼요. 브레이트는 56년에 세상을 떠나지만 브레이트의 동료였던 한스 아이슬러가 그의 후견인 역할을 담당합니다. 한스 아이슬러 자신 1962년에 세상을 떠나고요. 그 1년 전인 1961년 볼프 비어만은 베를린 노동자 극단을 세웁니다. 하지만 이 극단은 1963년 강제로 문을 닫게 되고요. 싱어송라이터로서 볼프 비어만의 두 가지 특징이 출발에서부터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하나는 형식적인 측면에서 그의 노래에서 작용하는 연극적인 성격이에요. 이 점은 노래할 때 그의 표정이나 몸짓에서 분명하게 드러나며 관객과 교감하는 방식에서도 쉽게 확인될 수 있습니다. 다른 하나는 내용적인 측면에서 동과 서 또는 남과 북을 불문하고 모든 비인권적 억압과 반생명적 착취에 대한 분노입니다. 이런 점에서 앞에서 언급했던 노래 알레 슈빈델은 바로 볼프 비어만의 주제가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 노래 이를테면 답가로서 그가 1990년에 발표한 앨범에 포함된 작품 베를린의 노래 서쪽이 더 낫다고 라는 부제가 붙었는데요. 베를리너 리트행 Der Westen ist besser의 가사를 한번 볼까요? 서쪽이 더 낫다고, 서쪽의 미래가 더 밝다니까, 더 매력적이고 더 짜릿해, 게다가 더 부유하고 자유로워. 그런데 이 모든 것에도 불구하고 난 이 말만은 해야겠어. 서쪽은 지금의 모습으론 만족해선 절대 안 돼. 동쪽은 무자비해. 동쪽은 더 암울해. 전망도 절대 좋지 않아. 공포의 분위기만 만연해 있어. 그런데 이 모든 것에도 불구하고 공동체의 꿈은 아직도 씨앗되어 잠들고 있어. 절대로 죽은 게 아니야. 동독에서 볼 비어만은 진즉의 반체제의 인사로 분류됩니다. 그러나 그가 출판한 시집들과 그가 발표한 노래들로 인해 그는 이미 세상에 관심을 받는 반체제 인사가 되었으므로 동독 정부에서도 그를 함부로 할 수 없어서요. 그는 동독에서 눈엣 가시 같은 존재가 됩니다. 결국 그는 1976년에 동독에서 추방되죠. 동독에서는 그의 추방을 둘러싸고 동독으로서는 드물게 여론의 불만이 터져 나오지만 동독 정부는 강경한 입장을 취합니다. 이 사건을 동구권 몰락의 시작으로 보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렇게 볼 비어만이 동독을 떠났지만 그의 정치적 이념이 동독에서 서독으로 바뀐 것은 아니어서 서독에서도 그의 반체제적 활동은 계속됩니다. 동독이든 서독이든 사회에 부정과 부패가 있는 한 그의 노래는 체제와는 상관없이 계속해서 저작거리에서 울리게 될 겁니다. 이런 의미에서 볼프 비어만은 독일의 저작거리에서 노래하는 시인만이 아니라 부정과 부패가 있는 온 세상의 저작거리에서 노래하는 시인인 셈입니다. 볼프 비어만의 노래에는 앞에서도 잠깐 언급했던 20년대 바이마르 공화국 시절의 독일 카바레 전통과 맥이 닿는 부분도 있겠고요. 1928년 서푼짜리 오페라 Die Drei Großen Oper란 작품에서 가사와 음악을 담당한 브레이트와 바힐의 노래들로부터 받은 영향들도 있겠지만 정작 볼프 비어만 본인은 프랑스의 저작거리에서 노래했던 시인 조르주 브라상스의 영향을 언급합니다. 미루어 짐작컨대 자신의 노래를 자신의 기타로 반주하는 전통은 미국의 블루스 전통에서는 자연스러운 모습이지만 유럽에서는 전혀 새로운 가능성이었을 겁니다. 조르주 브라상스와 볼프 비어만의 공통점 중에는 이들의 노래를 다른 누군가가 부르는 경우가 드물다는 점입니다. 드물다는 점이 있습니다. 적어도 이들이 부르는 노래만큼은
다른 누군가가 노래에 무언가 새로운 것을 가져오기가 어렵다는 측면을 반증하는 현상일 거예요. 특히 볼프 비어만의 경우 그의 노래를 과연 다른 누군가가 불러 그가 거두는 효과에 버금가는 작용을 일으킬 수 있을지 나는 확신할 수 없습니다. 노래와 더불어 전해지는 그의 특별한 표현과 진솔함은 그의 노래에 그만의 고유한 채취를 불어넣습니다. 실제로 저작거리에서 그의 노래를 부르는 사람들도 보기 어렵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볼프 비어만의 노래는 따라 부르는 노래가 아니라 들어 다시금 새롭게 뜻을 확인하는 노래라 할 수 있습니다. 글쎄요, 사람에 따라서는 볼프 비어만의 노래에 사람들의 뇌리에 박히는 선율성이 약하다고 말할 수도 있겠지만 선율에 가사의 의미를 뺏기는 것은 브레이트의 베를리너 앙상블 출신인 볼프 비어만 입장에서도 달가운 것은 아니었겠죠. 내 생각에 볼프 비어만의 노래를 듣는 것은 교회나 법당에서 목사님이나 스님의 설교나 법문을 필요에 따라 떼맞춰 듣는 것과도 같습니다. 이런 노래는 설교나 법문이 그렇듯이 억압이나 위협이 강할수록 빛을 발하죠. 가사가 특별히 시적이어서도 아니고 선율이 특별히 매력적이어서도 아닙니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시와 시인이 둘이 아니라는 어떤 설득력입니다. 저작거리에 노래하는 시인은 많건적건 이 설득력을 발휘합니다. 적어도 이 설득력이라는 점에서 볼프 비어만은 온 세상 저작거리에 노래하는 시인들 중에도 특별한 시인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저작거리에 노래하는 시인으로서 볼프 비어만의 가사는 활자로 고정될 성질의 것은 아닙니다. 무엇보다도 볼프 비어만은 연극인입니다. 연극은 확실히 영화와 달라서 같은 작품이라도 모든 공연이 다르죠. 물론 볼프 비어만의 노래를 음반으로 들을 수도 있겠으나 그건 연극을 비디오 테이프로 보는 것과 비슷합니다. 가령 그가 1969년에 발표한 노래 그렇게 될 거야, 그렇게 되어야 해, so soll es sein, so wird es sein의 경우 음반에서는 6분 정도 걸리는 노래지만 공연에서는 16분이 넘어 걸리기도 하니까요. 볼프 비어만의 시적 재능은 일반적인 의미의 언어적 재능이 아닙니다. 볼프 비어만의 언어는 단순하고 직접적입니다. 언어가 의미를 꾸미지 않아요. 앞에서도 말한 것처럼 선율은 그 자체 효과를 추구하지 않습니다. 그의 기타 연주는 훌륭합니다만 그에게서 기타 솜씨를 뽐내는 듯한 느낌은 별로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가끔 기타 연주를 즐기는 느낌은 확실히 있습니다. 1965년에 그가 발표한 노래 사병의 노래 솔다트 멜로디 솔다트 솔다트 가사는 정말 단순하고 직접적입니다. 가사의 한 부분만 보시겠습니까? 사병, 잿빛 복무 규정에 갇혀 있는 사병, 사병, 제복에 갇혀 있는 사병, 사병, 많기는 엄청 많은 사병, 사병, 전쟁이 곧 자신의 존재 이유인 사병, 사병, 무표정한 사병, 사병, 모두 똑같이 무표정한 사병, 살아있으나 죽은 자들인 저작거리에 노래하는 시인으로서 그의 모든 역량은 그가 노래를 통해 관객에게 건네는 정치적 이념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는 내가 아는 한 저작거리에서 노래한 으뜸가는 정치적 시인입니다. 그의 정치적 이념은 그의 모든 노래에서 투명하게 비춰집니다. 그가 1976년 체게바라를 기리며 바치는 노래 사령관 동지 체게바라, 꼬만단테 체게바라의 첫 소절에서 체게바라를 묘사한 구절은 그대로 그에게도 해당됩니다. 적어도 나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당신은 우리에게 선함과 맑음을 남겼습니다. 당신은 언제나 투명했습니다. 당신은 사랑과 미움을 감추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결코 두려움을 보이지는 않았습니다. 친애하는 사령관 동지 체게바라요.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할까요? 다음에 이어서 볼프 비어만을 계속하도록 하죠.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에 다시 봅시다.